U23 아시안컵 이제 토너먼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 1위로 인도네시아와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당장 같은 조에 있었던 호주와 요르단을 인도네시아가 꺾었기 때문에 현재 신태용 감독이 대한민국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신태용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 우수하다는 건 우리 축구 팬들이 특히 잘 알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뭐 워낙 좋은 경기력, 그리고 내용, 그리고 심지어 성인 대표팀 경험 있는 선수들까지 23세 이하 대표팀에 다수 포진돼 있기 때문에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TVN 스포츠와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지난번 경기였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요르단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인도네시아전을 미리 한번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도네시아의 빌드업 대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3-2 형태의 빌드업을 하는데요. 롱패스 위주로 볼을 좀 전개하는 편입니다. 요르단이 이제 이날 어떻게든 이겨야 했기 때문에 조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간 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도 압박하는 스타일 보면 인도네시아 상대로 물러설 이유는 없고요. 당연히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미드필더를 거치기보다는 3-2-5 대형에서 전방으로 찌르는 긴 형태의 패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쉽게 봤을 때 골키퍼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수비 라인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3-2, 그리고 전방에 이 선수들이 올라가서 5명을 이제 구조를 취하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2-5지만 요르단도 이날 이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압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올라와 있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압박을 할 때는 허리 쪽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볼을 못 잡게끔 중앙 위주의 강한 압박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이때 어떻게 푸느냐? 대부분 이제 측면 쪽 센터백들이 볼을 잡고 전방을 향해서 길게 볼을 보내는데, 이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뭐 동남아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정말 빠르고 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롱패스 투입과 뒷공간에 대한 속도전, 이 부분을 역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볼 잡고 툭툭 올라오다가 단번에 롱패스를 통해서 전방으로 보내죠. 상대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방법은 대체적으로 이런 롱패스 위주의 패턴이 좀 많고요. 다음은 이제 이 팀의 측면 공격 시 전개 방식을 볼 텐데, 자, 지금은 일단 3-2-5의 숫자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후방에 3명, 위쪽에 2명, 그리고 1명이 이렇게 올라오고 오른쪽 윙에 있는 선수가 안쪽으로 좁혀져야 3-2-5의 구조가 완성이 되겠죠. 지금은 일단 3-2-5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약속된 움직임을 오른쪽에서 이제 가져가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이제 공이 가는 위치에 따라서 이 오른쪽 윙백이 쭉 전진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오른쪽 공격수가 안쪽으로 좁혀서 센터백과 풀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누비는 구조를 바로 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윙백의 움직임, 이 윙백의 위치에 따라서 폭을 벌리는 선수가 윙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 1명이 올라가서 역으로 폭을 벌리고 윙백이 안쪽으로 좁히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신태용 감독의 팀은 절대 이 넓은 공간을 비워두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항상 이 공간은 선수 한 명이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다. 윙백이 될 수도 있고 윙포워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백포가 만약에 이 선수들을 따라서 넓게 벌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사이 공간이 비게 되는데, 우리로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수비 상황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 공간을 노려서 측면 넓은 공간으로 볼을 보낸 다음에 크로스를 올려서 이 사이 공간에 침투하는 선수에게 볼을 갖다주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넓게 일단 벌리죠. 지금은 오른쪽 공격수가 볼을 잡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오른쪽 공격수가 볼을 잡으니까 윙백의 선수가 바로 오버래핑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이 공간으로 이제 이 선수들이 바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오른쪽 윙백의 이 오버래핑이 늦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안쪽으로 좁히지 못하면서 박스 안의 숫자가 좀 적기는 한데, 어쨌든 이들은 수비수들이 체크하지 못하는 공간, 풀백의 등 뒤 공간, 센터백 사이 공간, 이쪽으로 아마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이런 움직임, 혹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사이 공간을 항상 파고들려는 움직임이 박스 안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결국 크로스를 올리고 사이 공간에서 받아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안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죠. 그리고 폭을 벌린 선수에게 넓힌 다음에 크로스까지. 지금 뭐 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인도네시아 공격의 컨셉을 잘 알 수 있는 패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근데 신태용 감독은 이 공간을 절대 비워두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이 공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선수가 볼을 잡고 있는데 쭉 전진할 수도 있지만 이미 수비에 타깃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누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바로 보이죠? 이 선수는 물리적으로 드리블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올라가지 않고 볼을 갖고 패스를 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대는 당겨져 있기 때문에 측면 뒷공간이 벌어져 있는데, 그때 아래쪽에 있던 선수가 바로
윙백을 대신해서 폭을 벌리기 위해서 뒤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공간을 채워넣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측면 쪽을 위주로 볼이 연계되고 주고받아지는 편인데 넓은 공간에 항상 선수가 대기하게 되고 그쪽으로 볼을 건네면서 최종적으로는 크로스 아니면 사이 공간으로 진입하는 패스를 노린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수비수들 사이 공간이 이렇게 벌어질 때, 측면 쪽 뒷공간이 열릴 때 주의해야 인도네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이날 골을 넣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수원FC에는 아르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인도네시아 이번 23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왼쪽 풀백 자원이거든요. 근데 수원FC에서는 아직 김은중 감독이 쓰진 않았지만 이 선수의 장점, 롱스로인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아르한 선수가 공을 잡고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닫기 한 이후에 이야, 웬만한 크로스보다도 멀리 나가죠? 최종적으로는 정말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참 독특한 게 한 번은 스로인을 던졌는데 그냥 아무도 안 맞고 그게 골대로 들어가는 적도 있어요. 규정상 이제 스로인에 아무도 맞지 않고 골대로 들어가버리면 골이 선언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취소인데 어쨌든 그만큼 아르한 선수는 공을 멀리 보내고 그걸 의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활용한다는 거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인상적인 두 번째 골 장면인데 폭을 벌리는 선수들 그러면서 사이 공간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공격진이나 미드필더들이 파고들었을 때 자, 지금이 딱 그렇죠? 폭을 벌리는 선수 있고 3-2의 구조에 안쪽을 파고들 수 있는 선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톱자리 여기 있고요. 쭉쭉 밀고 들어오다가 벌려주고 안쪽에 있는 선수들끼리 기가 막히게 주고받으면서 골을 넣었죠. 네, 사이 공간이 열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우리가 이 수비수들 사이 공간 벌어지지 않고 잘 막아야 된다는 점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기술적이에요. 우리 정말 수비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압박입니다. 자, 요르단이 이제 공을 잡고 있는데 바로 인도네시아 선수들 재차 압박을 거는데 이번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게 가장 좀 뭔가 놀라운 부분은 신태용 감독이 동기부여를 진짜 잘 시킨 것 같아요. 1대1 압박을 할 때 선수들이 쉴 새 없이 뛰고 빠르기도 빠른데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 선수들이 뛰어다닙니다. 몸도 많이 날리고 압박도 좋고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게 전방 압박을 할 때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편이죠. 결국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고 그대로 결따라 역습에 나서려는 모습까지 인도네시아가 한번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 선수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뛴다. 6탄 방어 진짜 많이 합니다. 자, 뚫고 개인 기술 그 공간 나왔죠? 근데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한두 걸음 더 뛰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고 무조건 맞겠다는 그 의지와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다만 이 인도네시아도 아쉬운 점이라면 압박을 하는 것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수비의 필연적인 뒷공간이 상대한테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공격진보다는 우리나라의 공격진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막강한 편이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개인 기술은 이번 대회 최고 수준에 달해 있는 선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요르단전에도 측면 뒷공간을 몇 번 뚫었거든요. 우리를 상대할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선수들이 모두 이제 이 장면은 볼 쪽으로만 시선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먼 쪽을 돌아뛰는 선수를 놓치게 되고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뒷공간이 상당히 많이 열린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중앙 미드필더를 빌드업 시에 잘 쓰지 않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방으로 찌르는 롱패스는 우리가 꽤 자주 시도하고 특히 측면 쪽으로 오버래핑하는 선수들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조현택 선수도 그렇고 오른쪽에 황재원 선수도 그렇고 풀백에 올라가면서 계속 이 뒷공간을 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그쪽으로 볼을 되게 길게 주는 편이고요. 인도네시아가 압박을 하려 할 텐데 우리가 미드필더가 생략되는 것이 너무 자주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다만 이런 롱패스가 한번 상대 측면 뒷공간을 여는 방식으로 파고드는 선수, 볼을 주는 선수의 합이 잘만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압박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가 롱볼을 보냈을 때 벌어지는 후방 간격 사이로 상대 선수들의 돌파를 허용했던 장면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연달아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요르단이 조금 더 선수들의 집중력과 퀄리티가 괜찮았으면 분명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일을 봐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점들을 공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스타일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본전을 통해서 우리의 직전 경기에서의 모습, 물론 멤버는 많이 바뀔 겁니다. 일본전은 우리가 좀 힘을 빼고 나온 라인업이었는데 다시 이영준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가 라인업의 주전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하겠죠. 이 대한민국의 선수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그동안 어떤 플레이를 보였고 이러한 플레이는 먹힐 것이라는 부분들,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할 때 중앙 미드필더진을 대체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편입니다. 자, 바로 이제 롱볼을 보내려는 시도가 보이고, 지금 이 센터백들의 위쪽으로 사실 두 명이 갖춰지지 않고 약간 위치가 서로 어긋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보기보다는 상대가 1대1 압박을 했을 때 그대로 길게 볼을 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특히 경기 초반에 좀 많이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바로 길게 볼을 보내고, 네, 우리 이제 전방의 선수들은 롱볼을 받기 위해서 이미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넓은 공간에서 미드필더가 한두 명 정도만 이제 센터백의 패스를 받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상황도 보셨듯 포지셔닝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볼을 줄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전방을 향한 불확실한 롱패스에 좀 치중할 때가 많았죠. 근데 중앙이 아닌 측면 쪽으로 준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조금 더 속도를 통해서 이 수비수 사이 공간을 인도네시아의 수비를 파고든다면, 저는 일본 수비보다 인도네시아 수비가 뒷공간 수비에 대해서는 취약함을 드러낼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롱볼이 오히려 상대 뒷공간을 노리기 위한 하나의 컨셉이 갖춰진 플레이로 우리에게 시도가 된다면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좋은 무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너무 미드필더를 또 안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 단조로운 공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에게 읽히기 마련이거든요. 조금 변주를 주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롱볼도 우리가 컨셉으로 좀 갖고 가면 인도네시아전에서는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전방 압박, 우리가 전반 내내 사실 일본에게 많이 밀렸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진이 잘 활용되지 않고 일본의 압박에 우리가 고전하면서 전체적으로 라인 뒤쪽으로 밀렸는데, 후반전 되면서 우리가 전방 압박이 살아났어요. 일본으로부터 실수를 유도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역습 찬스를 맞았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5-4-1 형태로 물러서는 듯 하면서도 상대 볼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압박을 가한 것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거든요. 볼을 끊고 그대로 바로 역습에 나갔는데, 아마 인도네시아가 롱볼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압박을 했을 때 볼 간수 능력이 일본만큼 좋을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대회 첫 경기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은 이번 대회 때 꽤 괜찮은 옵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도 경기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는 강한 전방 압박과 역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셋피스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 골키퍼를 방해하는 인원이 항상 이렇게 한 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지금 이제 지역 수비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골키퍼 쪽을 보호하는 선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상대 선수 골키퍼를 방해하면서 키퍼가 나오지 못하게끔 골대에 가둬놓는 역할을 하고, 이 선수가 못 나오게끔 함으로써 이 지역을 지키는 수비수들이 좀 더 부담을 느끼게끔 하는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상대 골키퍼를 방해하는 옵션을 공격 상황마다 자주 가져갔어요. 결국은 뒤쪽으로 흐르면서 우리가 김민우 선수의 선제골을 이번 코너킥 공격에서 볼 수 있었고요. 김민우의 헤더가 좋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골키퍼가 나오는 타이밍을 지금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만약 나올 수 있었다면 키퍼가 팔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처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골키퍼를 방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타이밍을 놓치게 하고, 그러다가 골대가 비워지게끔 하면서 김민우의 헤더가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강성진이 지금 방해를 했죠. 그러면서 김민우의 헤더가 됐고요. 자, 반대로 일본이 세트피스 공격을 할 때는요, 골키퍼를 이 선수가 방해하려고 하는데 수비수가 막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러면 이 경기는 백정범 골키퍼가 나왔고 아마 인도네시아전은 김정훈 골키퍼가 나올 텐데, 수비가 상대가 골키퍼를 방해하는 움직임을 이렇게 막아줌으로써 이 선수, 이 골키퍼, 백정범 골키퍼는 나와서 처리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할 때는 팔을 쓸 수 있고 키도 크기 때문에 높이에서의 이점을 세트피스 수비 때 살릴 수 있거든요. 일본도 골키퍼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선수를 계속 힘으로 잘 제압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일본의 세트피스 전략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게끔 잘 우리가 방해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이 장면은 그냥 영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일본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 선수들의 6탄 방어였거든요. 몸으로 틀어막는 1대0 리드를 지키기 위한 선수들의 의지가 어땠는지, 특히 여기서 이재원 선수의 이 수비는 보는 팬분들에게 특히 감탄을 많이 자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집중력이 특히 토너먼트에서 이제 8강, 4강, 일단 준결승에 올라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속에 50% 정도는 달성을 한 거죠. 우리의 목표는 3위 안에 드는 건데, 일단 준결승에 오르면 50% 달성, 여기서 3위 안에 들면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달성. 일단 소개 전과는 그때는 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인도네시아를 잘 꺾고 꼭 준결승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을 좀
바람을 좀 갖게 되고요. 인도네시아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에 잘 대비하면서 실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마음껏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